자,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한 달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취임 갓 한 달을 넘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80%를 웃돌고 있죠.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셈인데 무엇보다 소탈하고 낮은 소통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 행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너무 똑같이 받고. 승리! 감사합니다. 꼭 모시고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화이팅! 화이팅! 문재인 힘내라고 합시다. 문재인 힘내라! 뒤로 조금 근데 목도리 춥다이야. 아유,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뵙겠네. 외모도 한 번씩 아이고, 보러 온다니까. 나 이제 TV에만 하려고. 자, 한 달 동안 벌어졌던 여러 가지 소통 행보의 영상 보셨는데 가장 가깝게는 그저께는 예정이 없던 청와대 직원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고요. 어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군악대, 의장대 행사가 있었는데 잠깐 대통령이 내려서 또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4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제 기억에는 한 40% 초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소통. 도대체 소통이 왜 안 되냐라는 걸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자, 이재경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경영 교수님. 자,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모습은 사실은 소통 분야에서는 참 비교됩니다. 아, 그럼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통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참 안타깝게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몸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 대비가 되죠. 네. 근데 사실은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그 선거 캠페인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얘기했는데 네. 그 첫 번째 출발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지금 가시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를 제가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실 82%는 정말 놀라운 그 지지 그렇죠. 정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3만 불 채 아직 안 됐지만 거의 3만 불 예, 육박하는 소득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82% 지지를 물론 지금 한 달이긴 합니다만은 놀라운 일이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만큼 국민이 갈구하고 목말라 했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데 있고요. 낮은 권력, 그리고 겸손한 대통령, 그리고 열린 경호, 그리고 정말 따뜻한 그런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저런 모습이
고도로 기획되거나 연출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음. 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뭐 야당 대표 시절부터 네, 예. 알고 있는데 대단히 진정성이 있는 분입니다. 원래 소탈하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저런 저는 행보 자체가 좀 체화됐다라고 그렇죠. 봐야 몸에서 될까요?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저건 뭐 아마 경호원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예, 나와서 경호하시는 분들이 애를 사실 겪긴 그 부분 하겠지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너무 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저게 거 몸에 아닌가? 배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탈권위 행보다. 예, 예. 지속 가능한 국민 소통 행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줄 수가 있고요. 예. 그 이런 모습이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만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모습이 쭉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적 바람이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임 정부의 대통령이 워낙 국민적인 어떤 신망을 얻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기저 효과가 깔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돋보인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소통 행보만큼은 아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통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볼 것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소통이 형식이라면 실제 국정 운영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께 요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80%를 훌쩍 넘고 아주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답변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인사와 안보 문제 삼으면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이것도 의미심장해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뭐 전제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위대하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소통 행보 하시고 지지율이 80% 이상 높은 거는 네. 그 당연히 잘하고 계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있었던 게 벌써 한 7, 8개월 이상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동북아 정세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가 잘 되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잘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맨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80% 이상의 많은 분들이 잘한다고 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버렸으면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대한민국 대통령이길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뭐 우리 편, 진영 논리 내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자주론적인 상황, 그러니까 철저한 한미동맹 하에서 우리나라가 유지되어 나가고 이 4강, 열강 속에서 있는데 정말 잘 외교와 국방 문제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불구하고 연일화되는 미사일 속에서도 뭐 사드 문제 갖고 약간의 혼선이 있다던가 아니면 인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진영 내편 위주로 발탁을 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면에 잠시 나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외교와 안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인사 관련해서 국회하고 대립되는 모습 같은 게 약간 불안한 모습을 준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는데 먼저 여기 세 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소통 문제는 아마 누구나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달을 갓 지난 문재인 정부 점수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다. 자, 이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인사와 안보 문제가 10점 만점 중에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몇 점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인사와 안보 문제는 점수 후하게 드리기 어려운데요. 그 점수를 좀 밝혀주시죠. 뭐 밝힌다면은 저는 한 5점, 6점 정도. 5점. 예. 굉장히 짜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짠 게 아니고 그 현실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저도 봤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 보는 대로 화면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 부분은 박정화 대변인 지적했지만은 장기간 대통령 공백 상태에 대한 어떤 국민의 갈망 그리고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던 한계 특히 불통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 기대로 좀 표출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는 지금 소통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점 줄 거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것도 만점 못 드려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인색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 있고 파트너와의 소통이 있어요. 국민과 소통은 참 잘하고 계세요. 국민이 좋아할 모습, 소탈한 모습, 진솔한 모습. 저도 화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저도 오랫동안 관찰을 한 사람이지만 참 좋은 이웃 같은 인상, 편안한 마음 그대로 다 드러나서 좋아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기는 저렇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 다른 편에 있는 더 중요한 정치적인 파트너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야당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안보의 문제나 인사의 문제는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파트너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좀 제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인기가 82%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건 뭐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를 할 일인데 사실은 과거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초기에 83%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하는 것만은 이건 뭐 온당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 속에서 저렇게 소통하는 모습에 대한 국민의 호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몇 차례 연설, 5차례인가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아주 진솔한 감정들을 쏟아내셨어요. 이제까지 대통령한테 볼 수 없었던 정치가 저렇게 말의 기술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애국이다. 애국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시작도 그렇게 가야 한다. 아주 호평을 받은 그럼요. 누구나가 듣고 싶어 했고 아쉬워했던 갈증 부분을 다 짚어내셨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청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의 많은 국민의 기대가 결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쭉 이 과정이 이어가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좀 다져야 될 때죠. 안보 문제하고 지금 외교 문제는 제가 좀 낮게 평가했습니다만 좀 별도로 따로 좀 얘기를 하실 거죠. 사드 문제하고요.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죠. 자, 이재경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 달 인사와 안보 분야로 좀 좁힌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인사와 안보도 포함해서 사실은 그 82% 정도를 그대로 저는 점수로 8.2% 정도, 8.2점 정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국민 위에 서 있는 정치 없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도 정치 출마를 해보시고 했기 때문에 알지만 정치인이 정치를 그 유권자의 지지를 토대로 하지 않고 그 민심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거죠. 그런 정당은 버림을 받아요. 그런 의원,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철저히 민심을 존중하고 민심 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민심과 같이 8.2, 10점 만점 일단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잘 봐야 됩니다. 82% 지지라는 거는 1,004명 조사에서 828명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놓을 수 없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 10% 그러니까 99분 안에서 그렇죠. 100명이 채 안 외교와 인사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게 20%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적으로 말하면 그분들은 20분입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돼야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봐야지 그냥 단순히 수치가 외화된 게 동일한 20%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비중이 우리가 다르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을 봐주시면 하는 물론 뭐 현명하시니까 잘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어제 한 달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사실 준비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시스템을 가동할 여력이 사실 없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양해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걸 저는 국민들이 그대로 봐줬다고 보는 거죠. 정치인들 일부는 야당은 생각이 좀 다른지 몰라도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감안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재 드러나는 인사의 모습이 내 편 위주라고 하는 지적은 저는 온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내 편 위주로 지금 인사가 됐는지 그것은 좀 과한 지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야당과 소통에 그 미흡한 부분들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와 그리고 또 계속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청와대 정무라인이 전방위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해를 구하고 하고 또 대통령이 최근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입장 표명을 하고 또 대변인을 통해서도 호소도 하고 나름대로 또 상임위원장들을 만나서도 하려고 여야 의원들 만나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막 지났는데 아직 내각 구성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소통을 이 정도 하는 부분을 너무 그렇게 박하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도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재용 교수님께서는 8점 정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가중치를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박정화 전 대변인 예. 얘기 듣고 추가로 좀 네, 할게요. 그러시죠. 자,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인사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 박 대변인보다 조금 더 박하게 더 점수를, 박합니까? 저는 한 4.5에서 어휴. 5점 정도. 5점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우선은 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예, 예. 정세상 과연 안보 그다음에 외교 문제를 저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인사가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쉽고 좀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편 내 편 때문에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선은 우리 박 대변인하고 저도 그 전에 이제 정권에서 한 축에 조그맣게 해봤는데 사실은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저는 지금 식의 청문회보다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이 공백 기간이 너무 긴데 빨리 정부가 출범해서 옳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출범시켜서 굴러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발탁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말씀했던 5대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통령 지도가 8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시원하게 소통하시는 것처럼 춘추관에 나와서 혹은 어디 큰 자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다소 그 선거 기간에 너무 과하게 욕심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그게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논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지금 밀리면 안 된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후한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대통령 진짜 잘하고 계시다. 저런 모습이 진짜 우리가 보고 싶었던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평가를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잠깐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까 저 이재경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82%가 지지한다는 거 굉장히 높죠. 그런데 국민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다 따져보고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과 소통 잘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분위기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달 정도 기간에 사실은 평가에 이르죠. 이르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 속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것이 이제 실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박정화 대변인 지금 인사 문제 얘기했지만은 누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5가지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내놓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지금 걸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당에서 너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세우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솔직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했었거든요. 첫 번째 국무총리 인선하면서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청와대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정치화됐다. 그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가진 말의 무게가 있고 특히 안보의 문제는 지금 짚겠지만은 박정화 대변인 얘기 잘했지만 지금 사드와 관련된 문제, 사드에서 파생되는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의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단계, 정말로 우려스러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저희가 좀 뒤에 준비됐으니까 그때 아주 자세하게 논해 보겠습니다. 자, 취임 한 달 평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점수가 사뭇 다르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저도 잠깐 우리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데에서 저도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례 없이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 청와대 그 브리핑 룸에 가서 브리핑하고 이제 아마 두 분은 청와대 대변인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 상당히 그 파격적으로 하셨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호응을 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닿으면 자주 하겠다고 해서 그 후에 또 설명하실 때 이렇게 기회를 몇 번 가지시기도 하고 3번 정도 하셨죠.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5대 배제 원칙이라는 게 사실 그 전 정부에서 워낙 그 대통령 공학 사항으로 이제 있었죠. 그 전 정부에서 워낙 그 문제로 인사 문제가 항상 걸리기 때문에
뭐 그것이 필수 과목이다라고 뭐 예를 들면 나올 정도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강력하게 아마 그것 때문에 공약을 하신 건데 그렇죠. 막상 현실을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현실 적용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 물론 이것을 그래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좀 당신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지난 5월 29일인가요?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당신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은 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양해를 좀 구한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로부터 그 후에 제가 왜 자꾸 82% 국민 지지를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세세한 거 잘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폰 시대고요. 바로바로 검증합니다. 실시간에 어쩌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점검해내고 네티즌 수사대가 활약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었을 정도로 다 압니다. 국민이 훨씬 똑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대통령의 그 인사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지지를 한 거지 그냥 막연히 소통 행보만 잘한다? 국민들하고 좀 낮은 권력의 모습을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저는 82%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나왔던 이 80%가 넘는 이 지지라는 거는 소통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인사의 어려움까지 모든 걸 감안해서 나온 숫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지금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사 계획이 나온 김에 이제 인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청와대가 여기저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최대 난제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인수위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부처 장관 자리 중에서 3분의 2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경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네, 정말로 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네. 있고 지금은 뭐 밤잠을 안 자가면서 청와대 아마 각 파트의 수석 그러니까 연일 야근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경무에 시달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인수위 과정이라고 하는 전 정권에서 한 두세 달 가까이 주어졌던 이 기간만 보장돼 있어도 이런 노력이 좀 더 일찍 진행될 수 있었고 사실은 야당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집권한 직후에 인사 전환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처음부터 기존 정부가 준비했던 부분을 바로 받아가지고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인 실책이라고 저는 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야당에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이 5대 원칙이 현실 부적합한 일부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후에는 더 그 부분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정돼 있었던 사람들이 검증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일부는 뭐 수석이긴 하지만 뭐 내정 단계에서 사실 탈락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임명된 분도 그 임명 자체가 이제 사실은 사표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엄격하게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장관 인사가 또 차관 인사가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청와대가 노력을 하고 문 대통령도 노력하시지만 내일 이제 일자리 시정연설을 하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야당도 좀 이렇게 이 문제를 국민 정서의 관점, 야당으로서 역할을 당연히 엄격한 검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좀 출발시켜줘야 된다는 정서가 훨씬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치명적 결함이 없다면 이 부분은 좀 너무 인정해주고 지금부터 새로 임명되거나 아마 내정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아마 국민들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아마 강한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원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고위직 인력풀을 한 1,000명 정도 명단이 있는 이 인력풀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한 100명 정도 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5대 기준이 부각이 되면서 그 100명에서 상당수가 그 5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 그래서 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1,000명 기준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사실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 같습니다.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이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장관들이 여전히 장관 자리에 다수가 앉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하거나 정부회의 할 때마다
대통령이 그 장관들과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장관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불편한 동거예요. 이럴 경우 실무상으로 조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많죠. 우선은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 정말 뒤숭숭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떠날 장관인 걸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의욕도 딱히 없을 테고요. 그 장관의 얘기 잘 안 먹혀요. 영이 안 서요. 근데 사실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조직의 책임자의 힘은 인사와 정책에서 나오는 네. 거거든요. 인사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럼요. 앉아만 있지 인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새로운 정책을 펴지도 못해요. 아. 이 상황 계속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장관들이 자리를 지금 잡은 장관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 이거 가면 안 되죠. 국민들도 불안하고 국정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2%의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양해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전 정부에서 잘못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을 했다는데 이전 정부가 아니고 이전 정부들입니다. 참여정부를 포함한 참여정부 때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를 본인이 겪어왔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의 가장 큰 병폐로 여기서 5대 그 원칙을 제시한 거거든요. 국민과의 약속이었죠. 후보로서의 약속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법에 있어서도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는 신법이 우선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땐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대통령이 세우는 기준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인이 세우는 약속을 현실이 어렵다고 두루뭉실하고 넘어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어렵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없습니다.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좀 양해를 정말로 해주시고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조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본인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찾을 때는 더 엄격하게 찾겠다는 약속하시고 풀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치화가 됐다고 던져버리고 뒤로 빠져버리고 아까 얘기했더니 국민에게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넘어간다 그러면 본인 대통령으로서의 국민과 한 가장 중요한 첫 약속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도자는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난다. 의미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 유지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인기는 정말 한순간 거품 같은 겁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잘해야 하고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 상황 돌파해야 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부죠. 야당 탓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5대 인사 배제 원칙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인사가 늦어진다고 보는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동안 내놓은 설명이 있는데 그 영상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속타는 건 아마 청와대겠죠? 옛날 청와대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저럴 때 진짜 모든 참모들이 애가 타고 속이 타는 모습이 있 겁니다. 근데 조금 씁쓸한 현실일까요? 진실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고위직에 올라갈 정도로 물망에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출세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세한 분들 중에서 5대 원칙을 비껴나갈 정도, 그러니까 5대 원칙, 배제 원칙을 다 충족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인 건가요? 제가 그 전에 인사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이런 게 굉장히 엄한 잣대로 가면 안 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온 뒤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적합하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평범한 분들은 말씀하시길 나는 5대 원칙에 걸릴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달라진 분들이잖아요. 다들. 이런 분들은 이거를 다 한두 개씩은 꼭 갖고 계시니.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산업화, 빠른 산업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부작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2005년부터 인사청문회 제도가 쭉 되어 왔는데 이쯤에서는 한번 손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대통령과 그 철학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빨리 조각되고 청와대 포진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라가 굴러가야죠. 굴러가고 대신에 그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 그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장관은 그런 게 없어요. 인사청문회 끝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국회는 않아도 검증 권한만 있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청와대 참모라면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어요. 해결 청와대가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어버리면 짐이 다시 야당한테 돌아가는데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 대통령한테 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기존 상식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버린다는 건 어떤 식으로 푼다는 아까 말씀이신가요? 좀 전에 저기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게 우리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봤던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 안 하시고 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모해 오인 것 같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 국민들이 아주 속이 터졌습니다. 사실은. 저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훨씬 여러 번 소통을 잘 하시는데 희망에 나와서 뭐 내일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혹시 기대해 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다거나 대통령 권위에 손상이 간다거나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그 과한 표현으로 뭐 국민과 야당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솔하게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국민들 이해해달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이해될 수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짐을 야당한테 좀 던져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할 문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인사 문제 때문에 아주 지지율이 폭락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가릴 것 없이 항상 정부 초기에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씩 좀 짚어봤겠는데 제가 좀 말씀을 우리 박정화 전 대변인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우선은 출발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결과를 다시 평가하고 또 현재까지 문제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인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일하게 하고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 모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정치가 충돌을 하면 국민의 입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바로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동참을 국민의 뜻을 받아서 탄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 뜻을 비껴나는 어떤 뭐 구체적 디테일한 정책이 있는지 몰라도 다 국민적 동의를 획득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결과도 국민이 평가한다. 저는 이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제에 저는 인사청문회법 이 제도 자체도 좀 개선을 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새누리 그 지금 한나라당이 그 지금 뭡니까 이제 당이 자유한국당이죠. 헷갈리는데 2월 달에 그 당 소속의 여당 일대 소속의 윤한홍 의원인가요? 그분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에서도 저런 식으로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 검증을 좀 분리해서 해보는 방법. 또 그 이전에 야당이 작년 11월에 제출한 박광훈 의원인가요? 제출한 부분 중에 보면은 인사 검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미국이 하는 방식처럼 미국은 청문회에서 인사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검증하는 청문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책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이런 부분을 현실 가능한 제도로 인사를 지금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정권이 또 인사를 해야 될 것이니까 차제의 인사청문회법을 좀 보완하는 부분과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 취지가 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인 주민등록법의 35조 처벌 조항에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사실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위장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닌데 이런 부분 등 주민등록법을 좀 손질하는 것 등이 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인사 문제에 관해서 과거 정권들이 했던 걸 계속 정권 초기에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한번 새로운 인사 기준과 원칙도 차제에 여야가 협상해서 좀 만들고 문 대통령이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안을 좀 만들어달라. 또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든 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든 해서 한번 이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고 하는데 이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국민은 지금 인사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될 인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좀 국회가 정립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교수께서는 지금 대책으로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손질하고 그리고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인사 기준을 조금 현실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대책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박승규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진보 보수 정보 갈릴 것 없이 항상 난맥으로 빠지고 있는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죠. 이 청문회 이 제도 자체 손봐야 한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 전제하고 넘어간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꽉 막힌 전국, 이 꽉 막힌 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문제예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의회에서 연수를 했었어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정치에서 한국이 배울 게 참 많은데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안 배웠으면 좋겠다. 청문회 제도는 도입하지 마라. 미국에서도 청문회가 가지는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은 청문회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개인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거기다 한 여자만 평생 사랑했고 전쟁에 참전해가지고는 무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애국정신이 투철합니다. A라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방탕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술, 담배, 마약까지 손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아들도 마약 전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청문회 누가 통과할까요? 후자가 통과했나요? 재밌죠? 자, A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B라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면은 청문회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돌프 히틀러는 정말 훌륭하게 통과를 해요. 윈스턴 처칠은 통과하지 못해요. 청문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맹점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당연히 제도 보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 하기 전에 이건 별도의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맞닥뜨린 이 문제는 정말로 국민과의 약속 차원에서 정말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한 대로 제가 볼 때 82%의 인기를 얻고 있는 대통령 국민이 양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시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다음에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건 두루뭉실 쳐놓고 이 문제를 보고 이거 풀어야 된다 얘기하면은 그런 본질에 대해서는 도피하는 거죠. 역시 인사청문회분을 손질해야 된다. 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짧게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야당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야당도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게 다 인사 참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지금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식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강하게 반대하고 무조건 낙마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틀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많이 정치적으로 깨이셔서요.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고 꼭 그 당 지지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굴러가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는 거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제거해 봤으면 좋겠고 청와대
집권당은 무조건 옳고 그다음에 야당은 무조건 반대 이러면 우리나라 영원히 편가르기, 이념 대결, 정책 대결, 이념 대결, 네 편 내 편 싸움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도 통 크게 한번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라 그런 말씀이 같아요. 자, 그런 사이 이제 백성문 변호사께서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인사의 난항 때문에 그럴까요? 과거에도 청문회 통과를 보면은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장관은 100% 승률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4명이나 장관 후보자에 임명된 상태거든요. 네. 이분들도 별 문제가 없다면 다 통과하겠죠? 전례대로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역사관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잠깐 나오고 있지만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출신 분들이 청문회 통과는 그 안에서 어떤 공격을 받던 항상 통과를 해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4분의 국회의원들을 장관 후보자를 올린 게 지금 현재 이 꽉 막힌 그 청문회 전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어찌 보면 온 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청문회제도 문제 많습니다. 청문회제도 문제 많고 이거 개선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성의 기본적인 그 검증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누가 가장 적합하고 그 직에서 우리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딸이 어디 하는데 위장접을 했네 안 했네 이것만 가지고 맨날 평가를 하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와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조금 다른 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 5대 원칙부터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곳이 집권을 하면 굉장히 또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잣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하고 한 번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장관 후보자들 인선 늦어지고 추렸던 사람들 다시 재검토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도 그거 가지고 공격을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밀어붙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계속 인선이 늦춰지면 이거는 이제 사실 국가 경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청문회 제도를 고치던 이제 인사 검증 기준을 낮추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한 번은 나서실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청와대 쪽에서 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안보 문제인데 인사 문제와 함께 부정적으로 꼽힌 게 안보 문제였죠. 특히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과도 관계도 불편한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우리 정부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드 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해야 된다.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박성규 전 청와대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된 거는 그 전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긴급회의를 백악관에서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백악관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콕 집어서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 회의에 누구가 참석했다까지 밝혔습니다. 자, 불편한 속내를 무언의 항의로 표시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표출한 거예요. 다만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외교적인 용어로 좀 표현한 건데요.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지금 절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이 사드가 뭐냐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보호하고 그리고 한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것이 논쟁이 되는가? 미국에서 비용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논쟁이 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딕더빈 상원의원이 미국 돌아가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라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사드 문제 관련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우리하고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그 큰 계산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발표를 했지만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책 중에 제일 나쁜 정책이요. 제일 나쁜 정책이 애매모호한 정책이 제일 나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른바 그냥 애매모호한 이 전술을 통해 가지고 양쪽을 다 설득시키고 양쪽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자면은 중국은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를 보복하고 있는 중국은 반기문 외교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하고 지금 맞서 있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하고 지금 맞서 북한에게 관해서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풀 수 있습니다. 안보 문제, 동맹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편에 들어서 우리에게 총을 겨두는 북한의 동맹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 북한 쪽에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동맹입니다. 2대2의 동맹으로 보면 북한과 중국이 한 짝이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한 짝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안보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이거 흐트릴 생각은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얘기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현실은 좀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8일 날 북한이 4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대통령 안보회의 주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오더라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잘 갖춰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태세를 잘 갖추는 것 중에 핵심이 지금 사드 문제예요. 근데 사드 문제는 뒤로 자꾸 미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모순이라고 얘기하겠죠. 갖추라 그러는데 갖출 수 있는 준비는 못하게 막는 미국에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적어도 이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이 사드 문제에 미국 이상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과 미국이 사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약간 갈등 비슷한 상황을 보이는 걸 갖고 중국 언론이 논평과 분석 기사를 내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은 시간 끌기와 취소하지 않음을 각각 중국과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야 사실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언론이니까요. 중국 입장이라 봐야겠는데 두 가지 시간 끌기와 취소하지 않음을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중국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경 교수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은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어제 그저께인가요? 얘기한 그 속에 다 있다고 보여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서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건가 약간 그래요. 이거는 외교와 협상 그 전략의 일환으로 아마 저는 읽혀졌는데요. 그 분명한 것은 사실은 국내적으로는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됐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내적 갈등을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전 정권이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졸속 처리하고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했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는 일만 계속 나오고 이런 거를 뒤처리하고 바로잡는 과제를 떠안고 지금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드 문제를 지금 정부의 지금 핸들링 문제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죠. 그래야 물론 해법을 내야 되는 건 지금 정부의 책임입니다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핫한 부분으로 이제 떠올라 있는 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뤄야 되는데 많은 우리 주변 국가들의 가까운 이웃 일본 국가의 선례 같은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후텐마 그 기지 이전 문제 우리 기억합니다. 1995년에 그 오키나와의 일본 그 어린 여학생을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성폭행해서 그게 후텐마 기지는 또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6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서 일본 내에 가장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문제지만 미일 동맹의 문제이고 일본 전역을 흔들어 10년이 걸렸고요. 환경 영향 평가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미일 동맹이 흔들립니까? 일본의 안보가 흔들려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도 그건 존중해줬어요. 왜냐하면 일본 내부에 미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을 따라 다 집행하고 국가 운영합니다. 그 사정을 우리가 그 전 정부가
마구잡이로 저질러 놓은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바르게 잡겠다고 하는 부분을 미국이 속으로 마음이 불편하죠. 전 정권과 약속한 게 올 연내에 배치인데 환경영향평가하면 한 1년 더 걸리면 올해 연말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죠.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하고 우리 한국을 존중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국도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네에게 보복하겠어 이렇게 할 나라가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는 어디다 쓰는 물건입니까?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처지라는 건 많은 분들이 말하기 쉬워서 그냥 선명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명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니 우리가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 정권들이 중국과 외교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미국과는 동맹관계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예요. 이런 부분을 상호 균형 있게 처리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안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누구를 중심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듯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평론가들의 얘기죠. 현실을 운영하는 국정을 책임진 부분은 아까 그 박성규 대변인 전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 말이 무거운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처지가 사실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약소한 위치에서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정부를 새로 선출했으면 이 정부를 믿고 신뢰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와 조언 또 야당의 문제 제기 다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단정해갖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몰아치기 하듯이 이렇게 비난성에 가까운 이런 거는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외교 난맥, 그러니까 거의 설거지 수준의 난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당장에 왜 명확하게 못하냐고 압박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두 가지를 제가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치졸한 보복과 반발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죠. 당연히 온당하지 않는 왜 거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눈치를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하나입니다. 제가 질문 던진 거예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을 설명을 하셨어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전임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진행이 됐다. 초헌법, 초법적인 정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구잡이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 많아요. 박근혜 정부가 미운 거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싸잡아서 한마디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리고 소파 협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미 국회 비준을 받은 조약과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협의를 했어요. 다만 국가 보안 사안이다 보니까 일일이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죠. 왜? 사드가 전 세계 6개 나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6개 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몇 기가 배치되어 있고 밝히는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국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밉더라도 다른 정부에서 정권을 이었더라도 정부와 정부 간의 신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법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니 이 부분은 좀 명확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질문을 마저 하시고 한마디만 더. 그래서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아요. 얼마든지 좋지만 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에는 시간 끌기 전략 보이는 거고 미국에는 안 바꾼다는 거 보이는 거고 양쪽에서 헷갈리는 것을 미안하지만 다른 나라에 다 읽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 읽고 있어요. 자, 선택해야죠. 이정현 교수께서 해명해 드릴게요. 다 읽고 있더라도 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한미 예를 들면 소파 협정이라든가 한미 외교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맹적인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내부에는 또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법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법이 규정해 놓은 바가 없고 익스큐즈 조항도 없습니다. 당연히 대상인데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걸 꾸몄다고 하는 쪼개기 했다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좀 있는 걸로 지금 아니 당연히 있어요, 지금 엄연히 성주 골프장이 70만 평이 넘는데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어떤 결정을 하든 아무리 기묘한 부분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걸 제가 보기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초법적으로 해석을 알겠습니다. 한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거듭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맹을 위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동맹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정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 사는 지식인들이 왜 미국 중심의 시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나 이거죠. 예를 들면 평론을 하거나 학계에 계시거나 어피니언 리더든 일반 국민의 마음은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자 이겁니다. 정권이 못하면 오히려 그걸 질타하는 관점과 자세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 답변 드릴 텐데 요 질문도 제 질문 드릴 테니까 요 답변도 같이 해주시죠. 지금 사실 이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꽤 이슈입니다. 지금 정상대로라면 이거는 올해 안에 끝나지 않거든요. 해를 넘기게 되는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사드를 빼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연구해 본 바가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과암기지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그렇죠. 거기도 배치하고 난 거예요. 이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핵과 미사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단계가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당장 여기 머리 위에서 우리가 핵이 터지는데 그럼 사드 배치 안 하고 언제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여기서 터지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다 나만 망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다음에 법 절차 찾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꼭 옳은 건가?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 왔던 어설픈 친중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애매하게 중국과 미국과 외줄타기 해오다가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외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본 게 굉장히 많아요. 워싱턴 조야에서부터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일본은 굉장히 급부상하고 우리는 다시 찌그러들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다시 봐야 되고 환구시보가 얘기했던 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환구시보가 얘기한 게 만약에 맞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어설프게 중국과 미국과의 외줄타기 외교하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 보자라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녹록하거나 안정되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성훈 변호사는 이 사드 지금 논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장 어찌 보면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었죠. 그러니까 토론회 때마다 네, 얘기가 그렇죠. 또 이게 나왔었어요.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갓기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막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드는 배치하겠다. 하지만 절차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뭐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가겠다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외교 관련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럼 중국도 이거 시간 끌고 어차피 할 거잖아.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환구시보 입장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끌지만 할 거잖아. 근데 미국은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 어쨌건 우리는 절차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는 입장이 미국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럼 우리가 뭔가 불법적으로 잘못 갖다 놨다는 거야라는 취지로 지금 미국이 좀 불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저는 뭐 약간의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이 사드만큼은 모호하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거기 적합하지 않다는 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는 얘기 없죠 아직. 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건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비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사드에 관련된 입장을 한 번은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명확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드와 관련해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쪽이지만 이 사드 문제만큼은 조금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용 교수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정 운영을 가정법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해서 가정법 갖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정법을 전제로 해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비판하면 저는 이거는 정말 알만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을 때와 안 통과됐을 때를 전제로 미국 의견을 말할 수는 있죠. 예, 예. 근데 이건 정말 좀 유의했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선은 정부가 이 가정법, 영향평가는 어디까지 객관적인 곳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예, 예.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까지 분명하게 밝혀라? 이거는 내가 보기엔 무리한 요구예요. 그건 옳은 요구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우선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단초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배치되어 있는 2기와 예. 사실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렉스랜드 베이더입니다. 그건 이미 들어가 있죠. 레이더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레이더가 문제지. 거기에 예를 들면 1기에 8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6기 들어오면 48발입니다. 예. 북한은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48개 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시비 거는 부분은 레이더입니다. 예. 그래서 레이더는 배치되어 있어요. 2기도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미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아마 내가 보기 정부가 호의적인 신뢰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표현이고 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자존심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권 국가이고 예. 새 정부가 그런 약속 속에서 등장한 정부인데 미국은 뭐 무조건 우리 정부에게 강압과 압박만 하는 그런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내에서 국회가 만든 법이 있어요. 정부가 공포 사인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것도 더 존중받고자 하는 주권 국가의 자존심도 미국이 양해를 안 해준다는 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국내법 절차가 있는 거는 미국으로서 그건 존중해 주죠.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상호가 안에 제가 볼 때 그 지점에서 예, 저는 예.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배치를 하더라도 힘있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의 야당, 그 당시에 여당 후보가 계속 중요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국민 여론을 힘이 국가 안보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데 다 동의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기억합니다. 예. 국내 여론, 에너지,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그게 가장 튼튼한 안보지. 내부가 균열되어 있는데 무슨 안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이게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릴 수 마지막 없네요. 거는 짧게 드릴게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핵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드 얘기 나올 때마다요.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 절차적 얘기하는 분들 포함해서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드가 미국을 위한 겁니까? 저거 걱정스러워요. 이 사드요. 미군의 위협을 막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 그 못지않게 큽니다.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 지켜라 문제. 미국이 이 사드 배치를 미국이 미국 군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동맹의 존재 이유는 동맹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맹 존재하는 것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 건가요? 전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 지금 주장이 각각 맞습니다. 환경법에는 3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면적은 10만 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에 공여된 게 30만 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그 이하밖에 안 돼요. 청와대에서는 70만 평방미터 전체라고 얘기하는데 성주 골프장 전체가 70만 평방미터이긴 하지만 공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괌의 기지에서도 2년 3개월 걸렸다는 23개월 걸렸다는 주장을 청와대에서 내놨어요. 이거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겁니다. 괌에서 환경영향평가 23개월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2013년 3월 달에 북한에서 괌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깜짝 놀라서 괌에다가 사드 포대를 배치한 겁니다. 네. 2014년에 배치를 했어요. 2014년에 배치를 해놓고 그 배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뭐 이런 절차 안 했습니다. 설치해놓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 위에 조사도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2014년 들어가서. 1년 만에 2015년에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안 해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느닷없이 23개월 동안 조사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는 그 결론을 낸 다음부터 지난 4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그 문서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23개월 걸렸다 그러는데 미안합니다만은 괌에다가 사드 배치해놓고 미국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리한 자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걱정스러운 상황 미국과의 관계에 얼굴을 붉혀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긴급한 자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코미 국장에 관한 청문회를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보지 않고 사드와 관련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걸 공개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인데. 그거 바로 짧게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23개월 얘기를 한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아마 국내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아니 이 환경성 평가라는 게 환경 영향 평가의 포괄적 범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석했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건 확인이 더 필요하고 그 기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단정을 함부로 하기 아니 지금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팩트 체크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입장을 더 들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마 추후적으로 다만 2014년 9월에 그 긴급하게 괌에 설치한 그 부분은 맞고 그로부터 2015년 6월까지니까 한 2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사후 환경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과 연관성 속에서 예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통상 포함하는 거거든요. 사업의 그 사업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성 평가라고 미국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기초 조사를 하는 작업을 환경성 평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좀 더 정확히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이걸 거짓으로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지금 어떤 몇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마 추후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굉장히 토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인데 이건 한두 끝도 없이 가서 요 정도에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 조금 궁금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백성문 변호사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유라도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보모도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궁금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 중에서 2인방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들도 사실 수사 대상이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랬던 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이 두 명은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일단 탄핵 과정에서 증인 신청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면회를 간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재판에 방청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빼기를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잠적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 인연이 있는데 한 번은 나타나질 않느냐.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도 이 두 명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느냐라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기타 혐의가 아니고요. 청문회 안 나온 거. 청문회 불출석.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지연 말단에 대한 혐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문서 유출이나 이제 국기에 관련된 문란에 관련해서 이 둘이 그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서 외부 유출에 관여를 안 했다고 보기에는 그 위치 자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방치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고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비선진료 그 비선진료 관련해서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 상사였잖아요. 근데 이 둘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아직까지 무언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문회 불출석만 가지고 조사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일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일단 수사기관의 생각은 좀 약간의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재판 과정, 여러 가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 나온 진술 중에, 재판정에서 나온 진술 중에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 말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검찰에서 인지를 했을 때는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단순히 청문회 불출석건 하나로 조사를 벌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향후에 혐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혐의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조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진술만 가지고 그 뒤에 객관적인 증거가 백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국민들의 생각과 수사기관의 생각에 괴리가 생기는 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 통신부터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지만 그 증언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박원호 전무와 관련해서 하여튼
마사회는 뭐 이재만이 담당을 했다 뭐 이런 진술들이 그런 진술이 나온다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진술을 백업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추가가 되고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조사가 개시된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두 사람 문고리 3인방에서 둘 있던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두 사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남다르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대통령이 억울함과 곤란에 처해 있는 걸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앞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두려움이 더 앞서는 겁니까? 저는 뭐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이제 가치 없는 질문을 드린 건가요? 지금? 지난 탄핵 때부터도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도 국정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보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됨으로써 가장 많은 또 오히려 어떤 혜택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 몰라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탄핵 지난 탄핵 심판 과정이나 뭐 재판 과정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탓 안 하고 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백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국민법감정과 뭐 수사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바쁘고 일 많은 수사기관이 이런 사람들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럼 수사 대상 가치도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거네요. 왜 그렇게 처신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정적으로는 박정아 전 대리인하고 예. 똑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 모욕죄만 가지고 했는데 예.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윤회 문건 재조사하면 됩니다. 이게 정윤회 문건이 결국은 유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도 또 꼭 그런 비슷한 걸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윤회 내용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렇죠. 유출 갖고만 그 정윤회 문건 이제 재조사 들어가기로 했기 했었어요. 때문에 이걸 재조사를 하자고 마침 또 지금 최근에 좌천 인사 당한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조사했던 서울지검의 차장 검사였던 유상범 검사가 이거 조사해서 떳떳하게 자기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잘 됐어요. 그래서 요거 과정을 통해서 재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정윤회 씨하고 이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는지 여부는 국민이 궁금해해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덮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덮어버린 거죠. 유출 책임만 물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자살하게 하고 이런 그 아픈 기억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만, 안봉근, 정윤회 씨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정윤회 씨 나오는데 백 변호사. 네. 정윤회 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도 얘기는 했죠. 그 과정부터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4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4년 말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예.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소위 말하는 십상시가 뭐 강남의 한 중국집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회동을 가져서 국정 전반을 했다고 카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에서는 통화 내역 조회 다 했다. 통화 내역 조회 다 했는데 통화 내역이 없더라. 근데 지금 대포폰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한 번은 더 조사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모여서 무슨 얘기를 만약에 이제 모였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게 사실이다라고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느냐는 좀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사람들 모여서 밥 먹은 걸 처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음식점에 여주인 네. 정윤회 씨와 되게 가까운 사람이 증언한 부분이 있고 거기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저는 그쪽을 보면. 옹호하겠다는 뜻이 예, 아니고 저도 당연히 이제 재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나하나 해야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농단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조사는 할 수 있으나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밥을 먹었건 뭘 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 단계까지 가는 거는 또 난감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혐의가 그렇죠. 있었는지를 밝히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한 이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직은 뭐가 나오지 그렇죠.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 사실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세 사람, 이재만, 안봉근, 정윤회 씨, 이 세 사람이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전국의 기자들이 엄청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지 않은 것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걸 뭐 했는데, 예, 박정환 전 대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인사 문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18개 부처 중에서 12개 부처는 후보자도 발표를 못할 정도였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빨리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감정,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소위 밝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전선을 많이 벌릴 만한 여유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우선은 지금 빨리 정보를 안정시키고 체제를 갖추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돼서 과거의 인물이 됐고 재판 중에 있고 이재만 안봉근 이 양반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대통령하고 같이 쓸려간 과거의 인물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급한 문제 더 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지금 저희가 그동안 지금까지 지금 시간 동안 진행한 동안 중간중간 나온 이름입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인데 왠지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판박이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탄핵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데 바로 언론의 폭로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메모가 등장을 했죠. 근데 문건 내용보다 문건 유출 자체를 문제 삼는 모습도 아주 흡사합니다. 자, 박정화 전 정의당 대표님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모 방송국의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문건 나왔죠. 미국 그건 메모입니다. 메모가 그리고 우리 그 앞서 또 정윤의 문건도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문건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나갔느냐, 그다음에 그게 진위가 있느냐. 지금 오늘은 다시 또 뭐 녹취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또 재밌게도 비선 실세가 또 등장을 합니다. 딸 사위, 미국에서는 딸 사위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먼저 최순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런 겹칩니다. 얘기가 있고 거기다가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 이란 점. 우리는 저기 또 뭐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서 뭐 어때 이런 검찰에 일이 있었다. 압박을 했다는 얘기가 이런 나오고. 얘기가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 더 보면은 뭐 우리처럼 대규모는 아닙니다. 미국도 간간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촛불 시위가 계속 연일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취임 이후에 계속 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재밌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좀 볼. 지금 이 사태를 핵심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해임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외나무 다리에 만나서 대결을 벌인 양상인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Those were lies, plain and simple. The administration then chose to defame me and, more importantly, the FBI.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The president never, in form or substance, directed or suggested that Mr. Comey stop investigating anyone. The president also never told Mr. Comey, quote, I need loyalty. I expect loyalty, close quote. He never. 자, 지금 양쪽의 주장을 들어봤는데 백성원 변호사. 사실은 핵심은 진위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저렇게 말을 한 녹취 파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녹취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저런 녹취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 미국이 한 12개 주 정도에서는 불법이에요. 우리는 당사자가 하는 대화자 사이에서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은 녹음 기능이 있는데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보호 문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 미국 그 헌법상으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 보호라는 측면에서 녹취가 이제 불법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계속 얘기가 결국 수사방해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사방해죄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처벌을 못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처벌이 되는. 닉슨도 아마 이 수사방해죄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의 처벌 더 강력하게 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면 굉장히 그건 중죄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처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이 탄핵 사태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가 탄핵이 될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한 방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진행될 수 있을까? 공화당도 지금 이제 뭐 어찌 보면 트럼프를 이제 지금 지지하면서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좀 수사방해죄라는 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야 합의가 될까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탄핵 논란 그리고 뭐 진입 공방이 벌어지는 거는 뭐 미국 사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여파가 우리한테 미칠까 아닐까거든요.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뭔가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무리수를 쓴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혹시나 외교적 무리수로 뭔가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을 맞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단박에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보여준 행보가 상당 부분 그러했습니다. 시리아 폭격도 그랬고 또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각을 세울 때도 그랬고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면에서 뜬금없이 미국 저 유럽에 가서 정상들 앞에서 무슨 청구서를 내놓으라는 식 이런 식의 좀 난데없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저희들 얘기했었지만 코미 국장 본인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 코미 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참모들 모아가지고 사드 회의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오픈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단박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백승 변호사 사법방해 얘기인데 미국에서 사법방해가 중죄로 인정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건 하나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철저한 균형과 견제가 유지돼야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어느 일방이 한쪽을 방해한다, 힘을 가지고 방해한다는 건 미국의 헌법 정신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헌법 정신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닉슨이 사임당할 때, 닉슨이 사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닉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거짓말도 하나의 이유가 된 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닉슨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특별 검사를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해임을 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요구를 합니다. 콕스라고 하는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사표냅니다. 그러면 차관 당신이 하시오. 차관도 나 할 수 없습니다. 사표냅니다. 결국에 차관 보가 콕스 검사의 해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토요일에 대학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법을 수사를 방해한 이 행위 때문에 결국은 그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탄핵 전에 사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죠.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때 확인된 건데 집무실에서 하는 대통령의 모든 대화는 녹음이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그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는지 몰라요. 이게 있다면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데 녹음 테이프의 존재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콕스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콕스가 거짓말하고 있다.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비쳤어요. 뭔가를. 트럼프가 얘기는 해놓고 지금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좀 부러운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저런 실수, 뭐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잘못, 여기에 대해서 현직 최고의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물론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직을 박탈당하고 박탈당한 이후에 당당하게 저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국민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저 분위기, 저 문화. 저는 정말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야말로 저런 모습은 좀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당당한 저 모습. 지금 내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해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검찰이 나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살짝 정도 얘기한 정도였지 저렇게 청문회장에서 대통령과 그것도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저렇게 진술한 경험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한 상황인데. 예, 저는 뭐 그 점에서는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 말씀처럼 미국의 저 제도는 상당히 부럽고요. 예.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도 뭐 도쿄 검찰 자체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화를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문제 트럼프 지금 저 상황은 우리가 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5월 이달 말에 정상회담 갈 때 사실상 힘이 강한 힘보다는 힘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다. 그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임하고 탄핵이 되는 절차는 한참 걸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대비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뭐 필요하면 국지전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식의 가정법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대비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지만 얼마 전인가요? 어느 한 그 보수신문에 그 김창준 전 공화당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 걸 제가 참 유심히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 공부가 되고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평가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돌발적이지 않다. 대단한 비즈니스맨이다. 부동산 그 기획 같은 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되게 아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대응할 거다. 계산을 깔고 들어간다는 그럼 건가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한국 보고 그 사드 그 전기 운용 비용 얘기도 그냥 던져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된 부분임을 알고 대응하라는 주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지금 정부가 그 외교적으로 대응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런 공화당 출신의 우리나라 분 중에서 미국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를 주목하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예측했던 분이에요. 김창준 의원은. 그래서 그 김창준 전 의원의 어드바이스도 유심히 참고하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되고 하여튼 내면적으로는 철저히 이 트럼프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여기 지금 두 분께는 뭐 국내 문제 이 정도 걱정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탄핵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짧게 짚어보는데 먼저 백성훈 변호사께서는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녹취 파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있어서 사법방해를 했다는 게 좀 명확해진다면 그렇다면 거의 100% 탄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근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걸 100% 증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탄핵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에서 탄핵 절차는 추진할 수 있다.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한 방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정도의 그런 지금 뭐 코미 FBI 국장의 그런 얘기 정도만 가지고 탄핵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 박주화 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은 우리와 달리 양원에서 국회만 통과하면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거의 판결 형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하고 약간 절차가 달라서 정치적인 해석 여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탄핵 가능성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아까 뭐 백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양원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초반이고 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는 한 저게 탄핵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안 간 상태 되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일이 되는? 그건 저 박성규 전 대변인. 미국 정치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지고 탄핵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이릅니다. 그런데 탄핵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조금 좀 달리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클린턴이 루인스키 스캔들을 가지고 탄핵 재판에 회부될 때 하원에서는 탄핵의 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고 그 하원에서 과반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 31명이 클린턴이 탄핵에 회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클린턴을 탄핵하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독립정신이라 그럴까요?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전통을 좀 봐줄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르다고 한 부분 관련해서 적어도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마디 뺐었는데 위기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로 우리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쭉 숨가쁘게 다뤄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께서 지금 중간중간에 사드 관련 문제, 인사 관련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뭐 생각에 판단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